제11강 한국의 근대 건축문화유산 1876-1945 격동의 시대 건축에 새겨진 흔적과 세계 근대의 풍경 근대 건축, 격동의 시대를 증언하는 기억의 건축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건축의 역사는 찬란한 고대와 중세를 거쳐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강물을 따라 또 다른 중요한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약 70년간의 한국 근대기인데요.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건축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전통 건축의 맥이 이어진 한편 서양과 일본을 통해 새로운 건축 양식과 기술 그리고 도시계획 개념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것과 충돌하고 융합하며 한국 건축사에 전에 없던 큰 변화를 가져왔죠. 궁궐의 모습이 변하고 굳건했던 성곽이 해체되며 새로운 도시 구조가 등장하고 서양식 건축물들이 하나둘 세워지는 모습은 근대화 과정의 밝은 면과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의 건축물들은 단순히 낡은 옛 건물이 아니에요. 제국주의의 침탈과 식민통치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근대 국가로 나가려 했던 우리 민족의 깊은 고뇌와 끈질긴 저항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던 그 생생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근대문화유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그 개념과 제도를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격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의 궁궐과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건축 유형과 양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 거고요. 나아가 같은 시기 세계 여러 나라의 근대 건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비교하면서 한국 근대 건축의 특징과 세계사적인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해보고 이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점 근대문화유산이란 무엇일까? 지정문화재 vs 등록문화재 그 차이와 의미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지만 비교적 최근인 근대에 만들어진 것들도 많아요. 이런 근대의 문화유산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무엇이 다를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누고 있어요. 석시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건 여러 기념물 중에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또는 경관이나 예술적인 가치가 아주 커서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의미해요. 반면에 등록문화재 등록 원화사라는 것도 있답니다. 기건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건설되거나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들 중에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 또는 기술 발전이나 예술, 타조 등 그 시대를 잘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녀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문화유산청장의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해요.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규제가 비교적 덜하고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줘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잘 보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서울미래유산 등 기타 보존 노력, 우리 곁에 소중한 근대의 기억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설명한 등록문화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서울미래유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게 꼭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것들을 선정해서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11점 역사적 배경 개항에서 광복까지 격변의 70년 타임라인 1876-1945 한국 근대 건축의 배경이 된 1876년부터 1945년까지 약 70년간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은 다음과 같아요. 기격동의 시대를 알아야 건축의 변화도 이해할 수 있겠죠? 개항 및 근대 문물 수용기 1876-1900년대 초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그리고 위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문이 강제로 열렸고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는 신사유람단,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했어요. 1881년 서양 여러 나라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모군란 1882년이나 갑신정변 1884년 같은 정치적인 큰 변화와 혼란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새로운 문물은 꾸준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경원인 광해원 1885년 설립,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1886년 설립, 그리고 최초의 조직 교회인 세문안교회 1887년 설립 등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답니다. 갑오개혁 1894년과 명성황후 씨의 사건인 을미사변 1895년을 거쳐 대한제국이 선포 1897년에 이거했지만 나라의 주권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었어요. 국권 피탈 및 식민 통치기 1905, 1945 암흑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독립의 불씨,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8년에는 경제 수탈을 위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세워졌으며 마침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이제는 식민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는 여러 일들을 저질렀죠. 예를 들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심하게 훼손하고
그곳에서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박람회 1915년을 개최했으며 심지어 궁궐 중심부에는 거대한 조선 총독부 청사 1926년 완공을 지어서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고 마침내 1945년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11.3. 전통 공간의 변형격화된 궁궐과 해체된 도시, 식민 통치의 아픈 그림자. 개항 이후 거세게 밀려드는 외세와 일제의 식민 통치는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정설과 할 수 있는 궁궐과 수도, 한양의 도시 구조에 아주 심각하고 깊은 변형을 가져왔어요. 그 아픈 흔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 5대 궁궐의 순환사 왕조의 심장이 짓밟히다. 경복궁.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고종 임금 때 대대적으로 다시 지어져서 1867년 중건 잠시나마 왕조의 위엄을 되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1915년 일제가 식민 통치 5주년을 기념한다며 경복궁을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박람회장으로 사용하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전각들이 홀리고 변형되었죠. 더 나아가 1926년에는 가장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석조 건물인 조선 총독부 청사를 떡하니 지어서 궁궐의 아름다운 경관과 존엄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했답니다. 다행히 이 조선 총독부 청사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1995년에 철거되었어요. 창경궁 일제는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을 창덕궁에 사실상 가두어 놓고 유폐. 1909년에는 창경궁의 여러 전각들을 헐어낸 다음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 큰 유리 온실인 대호실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을 설치해서 유원지인 창경원 창칭위원으로 격을 낮춰버렸어요. 이건 왕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훼손하려는 아주 교활한 의도였죠. 덕수궁 옛 경운궁 대한제국의 정궁 역할을 했던 경운궁은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과 함께 석조전 1910년 완공, 영국인 하딩 설계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함께 있는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중심 건물인 중화전은 원래 2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로 불탄 후 단층으로 축소되어 다시 지어졌고 서거당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2층 목조 전각입니다. 고종 황제가 강제로 물러난 이후에는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영역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세계사적 비교 식민 통치하의 궁궐 변형. 이렇게 식민 통치자들이 피지배국의 궁궐을 자신들의 통치 상징물로 바꾸거나 극역을 낮추는 사례는 다른 식민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은 델리의 총독 관저 지금의 대통령궁 샤슈트라파티 바발을 새로 짓거나 기존 무굴제국 궁궐의 일부를 자신들의 용도로 활용했죠. 프랑스는 베트남 후에 있던 황궁의 일부를 점령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피지배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식민 통치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답니다. 수호 서울 경성 도시 구조의 변화, 전통의 해체와 식민 도시로의 재편, 성곽철거 및 도로 확장. 1907년부터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한양도성의 성벽이 본격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했어요. 숭례문 남대문과 흑인지문동대문 양옆에 성벽도 올려나가서 지금처럼 물론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겉으로는 도시를 근대화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도시 방어 체계를 해체하고 식민 통치를 더 쉽게 하려는 목적이 훨씬 컸답니다. 또한 기존의 구불구불하고 좁았던 도로들을 직선으로 만들고 넓이는 시국의 수실 추이가 예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종로나 태평로 같은 주요 간선도로의 모습이 이전과는 아주 크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도시 중심축 형성. 일제는 남산에는 일본의 신을 모시는 조선 신궁 자오시엔셴궁 1925년 완공을 세우고 경복궁 안에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식민 통치의 중심축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은 기존 조선 왕조의 중심축이었던 경복궁 6조거리 숭례문 라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식민 통치 기관들을 도시의 주요 지점에 배치하려는 속셈이었죠. 세계사적 비교 식민 도시 계획. 19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에서 오스만 남작이 주도했던 대규모 도시 개조 사업은 근대 도시 계획의 시작으로 평가받지만 이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도시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하노이나 영국령 인도의 뉴델리, 그리고 일본령 대만의 타이베이 같은 식민지 수도들은 모두 식민 모국의 도시 계획 원리에 따라서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도로마, 넓은 대로, 공원, 그리고 식민 통치 기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답니다. 서울 당시 경성 역시 이러한 식민 도시 계획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도시 구조와 아름다운 경관이 아주 크게 훼손되었죠. 11.4. 새로운 건축 양식과 유형의 등장.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건축과의 첫 만남. 개항 이후 서양의 건축 양식과 기술이 밀려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나 외교시설, 그리고 종교 및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서양식 또는 서양식과 전통 양식을 절충한 건물들이 세워졌죠. 외교 공관 건축. 정동 일대 서양 건축에 참고되다. 서울 정동 일대는 여러 나라의 공사관 지금의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던 외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서양식 건축물이 가장 먼저 들어선 곳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영국 영사관 1892년경 건축 추정, 러시아 공사관 1890년 완공, 르네상스 양식, 러시아인 사바틴 설계, 프랑스 공사관 1896년경 완공 추정, 그리고 벨기에 영사관 원래 1905년 회연동에 지어졌다가 1983년 남현동으로 이전,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으로 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랍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부른 벽돌을 사용하고
아치형 창문이나 베란다 등을 갖춘 여러 양식이 혼합된 절충적인 서양 고전주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사적 비교 조개지 및 외국인 거류지 건축. 중국 상하이의 와이탄와이탄, 데번디나 일본 요코하마의 야마테, 고베의 기타 노이진칸 거리처럼 문호를 개방했던 항구 도시 양장에는 서양 여러 나라의 영사관, 은행, 상사, 주택 등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아주 독특하고 이국적인 경관을 만들어냈어요. 지를 건축물은 본국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 지역의 기후나 재료를 고려해서 변형된 절충 양식을 보이는 등 아주 다양했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제국주의적인 영향력과 국제 교류의 상징이기도 했답니다. 서울 정동의 공사관 건축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근대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건축 새로운 신앙, 새로운 공간을 만들다. 성당 건축 오랜 박해의 시기를 견뎌낸 천주교는 1886년 조울수호 통상조약 이후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약현성당 1892년 완공, 코스트 신부 설계.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고딕 양식 성당인 명동성당 1898년 완공, 코스트 신부 설계.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전주 전동성당 1914년 완공, 푸아넬 신부 설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들 성당은 주로 벽돌이나 돌을 사용해서 서양의 전통적인 종교 건축 양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때로는 한국의 풍토나 장인의 기술을 반영하기도 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례도 있는데요. 행주성당 1910년 건축, 1928년 현재 위치로 옮겨 지음은 전통 한옥 형태로 지어진 성당이고, 강화성공회 성당 1900년 건립은 겉모습은 전통 한옥 양식이지만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 양식으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개신교 교회 건축 정동제1교회 1897년 완공, 심슨 기념관은 1916년. 고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당 중 하나예요. 기타 종교 건축 천도교 중앙대교당 1921년 완공, 서울시 유형문화재는 당시 서울시 내 3대 건물로 꼽힐 만큼 아주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건축 양식 바로크 양식과 아르누보 양식 절충을 자랑한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선교와 종교 건축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서구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선교 활동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펼쳐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성당, 그리고 선교부 건물들이 세워졌죠. 지들 건축물은 본국의 전통적인 종교 건축, 양식 고딕, 로마네스크, 바로크 등을 따르거나 그 지역의 기후와 문화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한국의 근대 종교 건축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한국인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리 문화에 맞게 토착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교육 및 의료시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담는 공간. 개항 이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배제학당 1886년 교사 신축, 이화학당 1886년 설립, 심승기념관은 1916년 완공, 경신학교 등 근대적인 교육기관들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학교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지들 건물은 대부분 묽은 벽돌로 지은 서양식 또는 여러 양식이 혼합된 절충식 양식을 채택했죠. 서울중앙고등학교 본관 1937년 완공, 고딕 양식은 우리나라 건축가인 박길룡 선생이 설계한 대표적인 학교 건물 중 하나입니다. 대한의원 본관 1908년 완공,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으로 사용, 사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건물로 르네상스 양식을 기반으로 한 아주 웅장한 외관을 자랑해요. 그리고 옛 서북학회회관 1908년 건립, 현재는 건국대학교 상어기념박물관으로 사용, 등록문화재도 당시 교육과 계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근대 교육의료 시설의 확산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에서는 교육과 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학교, 대학, 병원 같은 공공시설 건축이 아주 활발해졌어요. 이러한 흐름은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선교단체나 식민, 정부에 의해 근대적인 교육 및 의료 시설이 도입되었죠. 한국의 초기 근대 학교 및 병원 건축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서양의 건축 양식과 기능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11.5점 일제강점기 건축 1910-1945 식민 통치와 근대의 기술의 이식, 그 빛과 그림자.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통치를 위한 관공서, 금융기관, 교통시설, 산업시설 등 아주 다양한 유형의 근대 건축물들이 대량으로 건설되었어요. 이 시기 건축은 주로 일본인 건축가들과 건설회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서양의 여러 건축 양식들 예를 들어 신고전주의, 여러 양식을 섞은 절충주의, 아르코, 초기 모던진 등이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일본식으로 변형되어 적용되었답니다. 관공서 및 공공건축 식민 통치의 상징, 위협적인 공간들. 주원총독부 청사 1926년 완공, 초기 설계개호 그대 랄란데 실시 설계 노무라 이치로, 군이에다, 히로시,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의 흙내문 이대를 모두 얼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 바로 앞에 세워진 어마어마하게 큰 화강암 석조 건물이었어요. 아주 위협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을 통해 식민 통치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과시했죠. 다행히 이 건물은 1995년에 철거되었답니다. 경성부청 현재 서울도서관, 1926년 완공 르네상스 양식을 기반으로 한 절충주의 양식의 건물이에요. 구서울역사 옛 경성역,
1925년 완공, 스카모토 야스시 설계 비잔틴풍의 돔 지붕과 르네상스 양식이 아름답게 결합된 절충주의 역사에 있어 기차역 건물 건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법원, 경찰서, 우체국, 은행, 세관 등 다양한 식민 통치 및 행정시설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세워졌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제국주의와 식민지 공공건축 영국은 인도의 수도 델리의 총독 관저와 여러 행정청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뉴델리, 건축가, 에드윈 루티언스 등 설계를 건설하면서 인도 전통 양식과 서양 양식을 절충한 인도 사라센 양식 등을 통해 대영제국의 위용을 드러냈어요. 프랑스는 하노이나 사이공 같은 인도차이나의 주요 도시들에 프랑스 본국의 신고전주의나 아르코 양식으로 지은 관공서들을 세웠죠. 일본 역시 자신들이 세운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수도 신징지금의 장춘의 대규모 도시 계획과 함께 여러 관청 건물들을 짓는 등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 수도에 본국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이식하거나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했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 청사나 경성부청 같은 건물들은 이러한 제국주의 식민지 공공건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상업 및 금융건축 새로운 경제 질서, 도시 풍경의 변화, 조선은행 본점 지금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1912년 원공, 일본 건축가 다스노 긴고 설계,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 그리고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지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 본관 같은 은행, 회사, 백화점 건물들이 새로운 상업 중심지에 속속 들어섰어요. 지을 건물은 신고전주의나 아르레코처럼 당시 유행하던 서양 건축 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도시의 경관을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변화시켰죠. 교통 및 산업시설 근대화의 동맥, 그리고 수탈의 흔적. 경인선 1899년 개통을 시작으로 전국의 철도망이 놓이면서 경성역이나 부산역 같은 주요 기차역들이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신촌역사 1920년대 건물, 등록문화재 같은 소규모 역사 건물들도 있답니다. 또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거나 우리나라의 자원을 빼앗아 가기 위한 공장이나 창고가 큰 산업시설들도 전국 각지에 세워졌죠. 연천역 급수탑 등록문화재는 이런 철도 관련 산업시설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건축 전통과 외래의 공존, 새로운 생활형식의 등장.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주택 화풍주택이 많이 보급되었고 서양식 생활형식을 일부 받아들인 개량 한옥이나 문화주택은 화루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주택 유형도 등장했어요. 서울과 회동에 있는 화가 고이동 선생의 옛집이나 작곡가 홍남파 선생의 옛집 등은 근대기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랍니다. 근대공원 새로운 휴식 공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공원은 옛 원각사터에 만들어진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 1897년 영국인 브라운 설계이에요. 기후 독립문 주변의 독립공원, 덕수궁 석조전 앞 정원 1910년 완공, 프랑스 정형식 정원, 영국인 하딩 설계 등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경궁은 동물원과 식물원을 갖춘 창경원으로 격이 낮아졌고 사직단은 사직공원으로 축소되었어요. 부산의 용두산공원, 인천의 만국공원 지금의 자유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등 지방 대도시에도 근대공원이 문을 열었답니다. 세계사적 비교 근대공원의 발달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녹지 공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조경과 옴스테드 설계처럼 아주 큰 규모의 도시 공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근대공원 개념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지만 초기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나 식민 통치를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답니다. 16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오늘의 과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만들다. 격동의 시혜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근대문화유산들은 그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근대 건축,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있을까? 활용 사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의 대법원 청사 건물,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인 ARKO, 예술가의 집의 경성제국대학 본관 건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옛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본관 건물, 그곳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옛 운영궁 양관 건물 등 정말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원래의 모습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문화, 공간이나 교육시설로 성공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근대 문화유산들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안타깝게 훼손되거나 아예 철거될 위험에 처해 있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에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식민지의 아픈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픈 역사일지라도 그 증거물로서 잘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기도 한답니다. 17점 근대 건축,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기억의 건축,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다. 한국의 근대 건축문화유산은 개항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거친 경랑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과 외래의 문화가 충돌하고 자주와 예속의 갈림길에 서며 파괴와 건설이 끊임없이 교차했던 이 시기의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 아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같은 시기 세계 건축이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그리고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세례를 받으며 급격한 변화를 겪었듯이 한국의 근대 건축 또한 비록 왜곡되고 강제된 측면이 있었을지언정 근대성이란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답니다. 이러한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성껏 보존하며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픈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물려줄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책무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통 건축의 대표주자, 바로 한옥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자연을 담고 사람을 헤아린 한옥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대해주세요.